위대한 생각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시황의 중국 통일과 군사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년간의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중국을 통일한 바로 첫 번째 황제, 말 그대로 진시황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진시황릉 옆에 있는 백마용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흑숙 무덤에서 놓아 있는 진흙으로 만든 횡사들의 모습입니다. 군대는 5명마다 둔장이라고 해서 요즘은 분대장 비슷한 걸 두었고 100명 기준에서 100장을 두었습니다. 4개의 나라가 몰락한 걸 자세히 보면 진시황의 군사 전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엄청난 군대를 동원합니다. 기습, 수공, 장기전, 심리전, 정보전, 정치전. 진시황은 선대 유산을 이어받아서 탁월한 전략과 군사적 전술을 기반으로 중국을 통일시키는 위대한 정치가이자 전략가임에 분명합니다. 위대한 생각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워 스트래티지를 강의하고 있는 중앙대 정치국제학과의 최영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진시황의 중국 통일과 군사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는 550년간의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중국을 통일한 바로 첫 번째 황제, 말 그대로 진시황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이미지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책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파묻은, 즉 분서경우의 주모자, 폭군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진시황 시기에 이루어졌던 중국의 통일에 대해서 그 배경과 증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있고요. 특히 이 통일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국가의 대전략과 또 진시황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군사 전략에 대한 논의도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진시황 시기에 이루어졌던 중국의 통일의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특히 이 과정에 적용되었던 대전략과 군사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춘추 시대 때 중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하강 중심으로 주나라가 있고 그 주변에 약 100여 개, 1000여 개의 제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백과 공자라든지 맹자, 그다음에 노자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풀어냈습니다. 일종의 지식혁명의 시기였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생산력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거죠. 세 번째는 이러한 경제성장에 기반해서 관료제가 발전하고 군인제가 발전합니다. 즉 중앙집권적 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정신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정책 측면에서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많은 변화 속에서 혼란과 격동이 넘치던 시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던 시기의 모습은 지금 화면에 보는 겁니다.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의 중국 영토로 본다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만 사실은 당시에 문명의 모든 부분들이 모여있던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날의 중국 통일은 말 그대로 지금 차이나가 신에서 나왔듯이 중국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생각이 만들어졌던 것들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분구피랍, 나눠져서 오래가 되면 필이 합친다는 생각들이 만들어졌던 것도 바로 이 시기고요. 그리고 문자의 통일이라든지 한자를 중심으로 문자의 통일, 그 다음에 도랑형, 그 다음 구린자와 같은 지금도 여전히 중국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개선되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이 진나라 시기의 중국 통일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통일 과정에 보여줬던 중국인들의 실용주의적 세계관, 이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오늘의 중국의 정신적 그리고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진에 의한 중국 통일은 바로 현재 중국의 시발점이자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시황에 의한 중국 통일에 관련된 신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진시황에 의한 중국 통일이라는 것이 선대 유산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에 의한 통일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통일의 진정한 맥락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 진시황이 추구했던 대전략과 군사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이전 선대 유산에 기반해서 실제적으로 중국을 통일 전쟁을 수행했던 진시황과 그 장수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 통일에 관련된 신화와 진실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진시황 시기, 그러니까 진시황이 집권한 이후 한 10년이나 15년 만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데는 대단히 특별한 무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첨단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통일을 이야기할 때 보면 이렇게 연도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연도가 나와 있는데 진시황, 그 당시 이제 즉위 시기에는 진왕 영정이 즉위했던 게 246년이고요. 친정,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통치를 시작했던 게 236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나라를 항복하면서 중국을 통일했던 게 221년이기 때문에 친정을 시작하고 직접 통치를 시작하고 15년 만에 이룬 일입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정복해서 그러니까 한나라를 멸망시켰던 230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10년 동안에 중국을 정복한 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럴까요? 우리가 그전 시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진시황이 등장하기 이전에 진해문왕도 있었고 또 진소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330년에 위와 전쟁에서 8만을 참수하고요. 318년에는 한, 조, 위, 연, 제, 흉노의 공격을 받아서 이를 막아내고 8만 2천을 참수합니다. 또 초의 공격을 막아서 8만을 참수하고요.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엄청난 수준은 아닙니다. 사실 진소양 왕 시기에 들어가면 훨씬 규모가 큰 전쟁이 벌어지고요. 거기에 희생되는 사람 또한 엄청나게 많습니다. 293년에 이궐에서 한위군과 진나라가 격돌합니다. 여기에서 진나라 승리했지만, 진나라 백기 장군이 승리했지만 이때 죽은 한위군만 하더라도 24만 명이 참수가 됩니다. 그 다음 한 20년 뒤에 273년에 해양에서 위조군이 공격하다가 진의 공격을 받아서 패배하고 15만 명이 참사를 받습니다. 더욱 드라마틱한 것은 260년 장평 전투입니다. 이때 조군 40만이 매장당합니다. 사실 전투에 죽은 5만 명까지 치면 45만의 조나라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전투 양상을 보면 물론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가는 그렇게 많이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에 가까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8만, 10만, 20만, 15만, 40만씩 병력이 죽고요. 이때 한, 위, 조라고 하는 진나라가 가장 국경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조, 위, 한에서 가장 많은 병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역사가들은 사실 이 진소양 시기에 이미 중국이 통일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미 진시황이 등극하기도 전에 그전 시기에 많은 전투를 통해서 이미 진나라는 아주 강성해졌고 주변 나라와 싸워서 10만씩, 20만씩, 40만씩 병력을 참수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진시황이 등장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중국의 천하통일, 즉 진시황에 의한 천하통일이라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303년의 지도입니다. 이 303년은 진소양 초기의 지도인데 보시면은 보라색 부분이 진나라고요. 밑에 있는 밝은 푸른색 부분이 초나라고 나머지에 이제 조윈 한이고 그 동쪽으로 연나라와 제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게 진나라가 영토도 넓지 않고 강성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303년 그러니까는 진시황이 즉위하기 한 60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금씩 진나라가 영토를 키워나가면서 발전이 커지는 거죠. 246년 이때가 바로 진시황이 즉위한 시기입니다. 이미 진시황이 즉위한 시기는요 아주 최강자된 시기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가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 우위에
궁리를 가진 상태에서 진시황은 즉위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진시황에 의한 중국 통일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진나라의 중국 통일이 어떤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란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이야기들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진시황릉 옆에 있는 백마용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흑석 무덤에서 놓아 있는 진흙으로 만든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197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4개의 그러니까 4개의 이제 그 흙 속에 있는 동굴이 발견되어서 개발 중입니다. 여기에 모두 8,000명의 병사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진흙 인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520여 필의 말 모양의 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2대의 정말 지금이라도 달려갈 것 같은 전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욱 재미난 것은 이 칼의 발견입니다. 백마용교에서 여러 가지 금속 무기가 발견됐는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청동 칼인데 2000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날이 살아있고 힘차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이게 아마 어떤 그 포면 처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들이 다른 청동기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했을 거고 이 칼을 들고 휘두른다면 다른 무기가 상대하지 않았을 거라 이런 추론을 하는 거죠. 이런 추론은 단순히 이런 청동기뿐만 아니라 쇠뇌, 활에도 적용이 되고요. 다른 무게도 많이 적용하면서 뭔가 진나라가 특별한 무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는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진실이 아닌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2019년에 사이언티픽 리포츠라고 하는 그 과학 학술 잡지에서 이제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마용경에 있는 브론즈 웨펀스, 청동금에 있는 크로미늄이라고 하는 요소를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처리되어 있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칼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그렇게 날카롭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시안, 이제 백마용경에 있는 시안의 토질, 그 다음에 기후 요소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 연구를 본다면 실제 백마용경에서 발견되어 있는 청동금이나 그 다음에 뭐 쇠뇌, 장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화석촉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더 우월한, 압도적으로 우월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진시황 혼자의 일도 아니고 또 이런 특별한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면 진시황의 업적의 상당 부분은 바로 그 선대의 유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진시황이 물려받았던 그 선대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국강병 시스템입니다. 진시황이 즉위하기 한 100년 전에 진효공이라는 사람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 진효공이 즉위하면서 그게 361년, 서기전 361년대 이때 구현령, 천하에서 뛰어난 인재를 모은다는 그 포고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사기, 진봉기, 효공 원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빈깃과 신하들이 진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이한 계책을 내준다면 내가 높은 관직을 주고 땅을 나눠줄 것이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현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현령을 듣고 등장한 사람이 상황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림 보시면 불만에 차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원래는 그 위나라 사람입니다. 위나라 사람인데 이 진효공의 포고령을 보고 달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변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왕이 도덕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리고 예법보다는 중요한 것은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를 합니다. 이때 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 이야기보다는 사람들을 어떤 행동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어떤 구조를 만드는 의미에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집들 대단히 이제 이렇게 비조직화되어 있었는데 5집이나 10집을 묶어가지고 공동 책임을 지는 흔히 이제 오가작동법이라 그러죠. 그걸 만들고 또 이들이 연자제, 공동 책임을 묻습니다. 이
오가작동제 작동하는 과정에서 누가 범법자가 있거나 이런 사람을 신고하지 않으면 범법자와 같은 아주 엄격한 처벌을 내리게 했고요. 그리고 성인 남자들은 한 집에 둘 이상 못 살게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칸가루 죽을 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나 남자가 성이 되면 분가해서 새로 가정을 꾸려서 생산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가난한 자는 노비로 삼았습니다. 이 상황이 재밌는 노비 해방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래서 그 부잣집 노비를 많이 풀어줬는데 그에 또 반해서는 게으르고 가난한 자는 오히려 노비로 삼아서 그들을 일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20군등 공작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급을 20개를 나누어 가지고요. 그 군인들에게는 공직에 따라서 자기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변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기본적 원리가 이겁니다.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보상 체계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동체의 규칙이나 법을 어겼을 때는 아주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축간으로 발견되어 있는 이 진나라 시대 때 법이 뭐가 있냐면요. 동네 사람이 키우는 소가 몸 체중이 줄면 체중이 준 만큼 매를 때리는 그런 벌도 있습니다. 그런 규칙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엄격하게 사회를 규정을 만들고 따라오게 하는 그런 어떤 변법을 추구했던 게 상황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군사 부분인데요. 군대는 5명마다 그 이제 둔장이라고 해서 요즘은 분대장 비슷한 걸 두었고 100명 기준에서 100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철저하게 이들에게는 상벌 체계를 도입해서 전투에 나가면 상대 갑사머리 그러니까 상대 장교의 머리를 들고 오면은 머리 한 개당 자기를 하나씩 올려주고요. 양전을 1경 넓은 땅을 주고 토지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없으면 기족이라 해도 책임으로서 징벌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참수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5명의 이 부대원들은 운명공처를 움직였기 때문에 이들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탈령을 하면 함께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운명공처를 묶었지만 또 그들의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줌으로써 어떤 그 병사들로 하여금 열심히 싸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했다는 거죠. 또 이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그들이 군에서 가졌던 어떤 등급이나 직위에 따라서 토지나 집의 크기가 정해졌고 노비들도 크기에 따라 정해졌던 겁니다. 철저하게 군에서의 공적, 성과에 따라서 자유가 주어지고 그 자유에 따라서 사회적 삶이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게 상항의 변법입니다. 그래서 사기 건 68건에 보면 상군열전이라고 있습니다. 상군열전이라는 게 이제 상항의 열전인데 거기에 이제 사기를 쓴 사마천 이렇게 평가를 해두었습니다. 법령이 시행되고 10년째 진해 인민들은 크게 기뻐했다. 길 위에 물건이 죽지 않았고 물건이 길에 떠 있어도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산에 도둑들도 없어졌다. 도둑들 사라졌습니다. 집집마다 풍족해졌다. 인민들은 나라의 전쟁에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사사로운 싸움은 겁을 냈다. 농촌과 도읍이 크게 다스려졌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전쟁을 많이 열심히 싸웁니다. 왜? 성과가 놓을수록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싸운 거죠. 하지만 동네 싸움에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규칙을 어기면 엄청난 벌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조금만 일하도 몸을 피했던 거죠. 이처럼 사람들의 행동을 보다 공동체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고 또 열심히 살아야게끔 만들었던 이런 시스템, 이게 바로 부강병 시스템이거든요. 이것들을 만들었던 게 상황이고 이것을 20년간 사실 그 진효웅이 뒷받침하면서 직접 진두지휘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게 12년이 지나면서 진나라의 부가 늘어나면서 진나라 효공 12년에 도읍을 함양으로 옮깁니다. 이게 사실 함양 벌판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만큼 부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9년에는 주천자가 진효공을 방백으로 삼습니다. 이 방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여러 제후가 있는데 제후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라는 의미예요. 그냥 제후 가운데 제후가 된 거죠. 그만큼 이미 진효공 시기, 그러니까 지장이 집권하기 100년 전에 이미 진나라는 사실 전국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한 겁니다. 좀 뒤 이야기지만 사마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관중은 진나라를 뜻하는 말입니다. 관중의 땅은 천하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그 부는
천하의 60%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퍼센트는 이제 현대로 옮긴 겁니다. 그만큼 이제 진나라가 이런 상황의 변법을 통해서 부국 강병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시황이 물려받았던 첫 번째 선대 유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대 유산이 뭐냐면 바로 출신을 따지지 않는 인재 등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상황이라는 분이 있죠. 위나라 사람입니다. 원래 성은 공손이고 이름이 앙이기 때문에 공손하게 맞는 이름인데 우리가 흔히 상앙으로 알고 있죠. 그는 나중에 상이라는 지역의 군이 되면서 이제 상앙이라는 불리게 되는 거죠. 진효공과 함께 24년간 국가개혁과 부국강병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인 해문왕이 등장하면서 사이가 나빠져 틀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24년간 사실 진나라의 부국강병의 틀을 만들고 그 시설을 만든 게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사람이 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이라는 사람은 해문공 시절에 이제 재상으로 영입이 됩니다. 당시 이미 진나라가 힘이 커지니까 주변 나라들 진나라를 봉쇄하기 위해서 합중책을 펴는데 이 합중책을 깨부수기 위한 내세운 전략이 바로 연행책이고 이 연행책을 주도했던 게 장입니다. 이 장인은 그런 외교 전선에서 제일 앞장서서 20년간 진의 대외 정책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또 해문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왕이 바뀌면서 떠나긴 하지만 어쨌든 20년간 진의 대외 정책을 주도하고 소진의 합중책에 대응해서 진의 연행책을 추진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 백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기는 그 다음 왕, 그 다음 소양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진의 소양왕은 한 50년간 집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역사를 이뤘고 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골 전투라든지 장평 전투에서 초나라를 괴멸시켰던 바로 그 왕이 소양왕이고 그 소양왕 시기 동안에 거의 37년 동안 거의 대장군 역할을 했던 군을 통수하고 전쟁을 주도했던 자가 바로 이 백기라는 사람입니다. 37년간 같이 군주와 뜻을 맞췄다는 것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람, 진시황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이사입니다. 진시황이 오른팔 같던 사람들이죠. 원래 초나라 사람인데 여부리의 사인으로 있다가 진시황이 즉위하면서 여부리의 청을 받아서 이제 진시황을 돕게 됩니다. 원래는 순자의 제자로서 유가 쪽에 가깝지만 오히려 나라 운영은 법가를 통해서 나라 운영을 해야 되는 아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진시황과 함께 천하 통일을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진시황 이름으로 만들어졌던 많은 법과 제도는 사실 그 이사의 손이 묻은 혹은 이사가 설계한 거라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초기에 진시황이 즉위했을 때 축경령이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축경령이 뭐냐면 축객, 이제 객을 쫓아내는 거죠. 외국에서 온 사람을 쫓아내는 법령이 반포되는데 이 당시 이제 아까 전에 정국이라는 사람도 한나라 간첩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여부리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부리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모함을 받으면서 진나라 전체에서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을 쫓아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붕괴됩니다. 그게 법으로 만드는 게 축경령이 되는데 이 축경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간축객서라는 글을 올려서 진왕으로 하여금 즉 진시황으로 하여금 그걸 처리하게 만듭니다. 아주 명문으로서 중국 많은 책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태산은 흙을 양보하지 않기에 그 높음을 이룰 수 있고 하야는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기에 그 깊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물리치지 않기에 그 덕을 밝힐 수 있습니다. 진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들 중에 보배로운 것이 많으며 진에서 태어나지 않은 인재들 중에 충성을 바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진에서 태어나지 않고 진나라 사람이 아니지만 진을 위해 충성할 수 있고 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인재가 많다는 거죠. 그들을 내친다는 것은 바로 국가 이익을 팽개치랑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기 87권에 바로 이사열전에 남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 정신,
그러니까 외국에서 놓은 사람이지만 그들의 출신을 따지지 않고 인지를 등용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진효광 때부터 시작해서 진시황까지 이르는 아주 면면이었던 전통이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선대유산이라 안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선대유산은 바로 합종을 막은 전략적 사유입니다. 이제 진나라가 힘이 커지니까 주변 나라들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성해진 진을 또 이 진이 그냥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칠웅체제를 붕괴해서 다 통합하려고 하는 중국 통일의 꿈이 있기 때문에 이 현상 타파적인 진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안보 위협에 대해서 동맹이 필요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소진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나라의 저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6나라 영토는 진나라의 5배나 되고 6나라의 병사는 진나라의 10배가 되는데 왜 진에 굴복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소진이 연나라도 시작해서 진, 한, 위, 제, 초로 가면서 다 설득해가지고 소위 합종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종연합군이 진을 공격한 일이 왕왕 있습니다. 318년, 296년, 247년, 241년. 그리고 그 뒤에도 그렇죠. 진이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도 연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합종책은 강력한 나라에 대응하는 약소국의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늘 있는 거죠. 상호 신뢰를 해야 되는 신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합종책을 깨기 위해서 등장한 자가 바로 장이입니다. 장이는 많은 나라에게 설득을 합니다. 당신들이 연합해서 진에 대응하는 것보다 진과 가까워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합종한 나라들 중에서 누군가 배반할 것이고 그 배반한 나라가 진과 협력해서 당신을 공격하면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자와 합종하기보다는 서로 믿는 자들과 결혼 동맹이나 등등 여러 가지 서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속에서 현실주의적인 자국의 이익이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먹혀 들어가서 많은 나라들이 합종을 풀고 진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는 거죠. 우리 국정책에서 이런 입장을 현실주의 입장이라 그럽니다. 현실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미래의 이익이나 또는 서로의 신의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런 사고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의 연행책에 먹혀 들어가서 몇몇 경우에서는 이런 합종국 안에서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전략의 전쟁에서 진이 이기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미 진시황이 등장하기 전에 진나라는 이런 연행책을 통해서 진을 포위하고 진에 대응해서 동맹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합종책에 대한 전략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이 범저라는 사람이 내세운 원교 근공책입니다. 당시 이제 진나라 소양 시기에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생각했냐면 주변에 있는 가까운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가까운 한이나 위나 조나라와 가까워 지내고 이런 서로 협력을 통해서 그 밖에 있는 나라, 제나라나 연나라를 공격하자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범저는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전략 원칙은 뭐냐면 먼 나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가까운 나라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가운데에 있는 나라들을 상호 공격할 수가 있고 훨씬 더 국가 이익을 많이 챙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소양 이후부터는 가까운 나라와 멀리하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해서 성을 빼앗는 대신에 멀리 있는 연나라나 제나라 그리고 초나라와는 설린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펼쳤던 게 이 범저고요. 이 범저의 생각은 나중에 사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사회의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 그럼 진시황의 대전략은 뭘까? 어떤 생각으로 천하통일의 길을 나섰을까?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도 계획이 필요한데 이 천하통일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루는데 왜 전략이 없겠습니까? 진시황 대전략 첫 번째는 벌묘와 벌교였습니다. 이 벌묘와 벌교는 손자병법 모공편에 놓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억점은
적의 측량을 깨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외관계를 깨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적군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병, 벌모, 기차, 벌교, 기차, 벌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 전에 적의 전략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략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전략 싸움을 이미 진행했었고 이 합중에 대한 전략 싸움에서 연행이라고 하는 진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먹히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울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진시황 저기 한 10년경에 울료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진시황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나라가 강성하긴 한데 다만 다른 나라 제후들이 합중하여 불시에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왕, 즉 진시황께서는 재물을 아끼지 말고 힘께나 있는 다른 나라 대신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들의 계획을 어지럽게 만드십시오. 뇌물을 통해서 적의 계략을 깨는 겁니다. 불과 30만 금을 쓰면 제후들을 모조리 없앨 수 있습니다. 라고 벌모의 책을 내시는 거죠. 역사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왕은 그의 계책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왕은 그 이후로 많은 전쟁을 치를 때 군사력만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적의 계책을 깨고 적의 신하를 뇌물을 줘서 설득을 해서 적의 균열을 일으키고 적 내부에 모함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전략은 뭐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범죄가 내셨던 원교 금공책입니다. 이거는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 과정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제 진나라가 공격하는 순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제일 북쪽에 있는 이쪽 가장 국경을 많이 대고 있는 조나라를 먼저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그 다음에 연나라, 그 다음에 초나 제일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조한위라고 하는 진나라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오랫동안 싸웠던 이 세 나라를 먼저 청벌한 다음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 그리고 정말 모든 전력을 투입해야 될 나라 초나라하고 정면 대결을 벌인 거죠. 이게 초나라 전투가 223년이 있었고 초나라가 붕괴된 다음부터는 사실 나머지 연이나체는 거의 의미 없이 항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나라가 붕괴된 다음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전쟁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들이 멸망해 나가는 거죠. 다른 나라가 멸망하면 그만큼 지는 힘이 커지고 다른 나라도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점점 눈등이 굴러가듯이 빠른 속도로 힘을 키워가면서 강하게 공격해서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켰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가까운 쪽부터 먼저 지금 보시면은 이 푸른색 선이 그 당시에 진시황이 집권했을 때 대충 국경이 되는 거고요. 지금 하나 붉은색 선이 처음에 조위한을 먼저 잡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초를 잡고 그 다음에 연제를 잡아가는 이런 식으로 가까운 나라부터 먼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장전을 펴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진시황은 이런 큰 전략 속에서 어떤 군사 전략을 폈을까요? 전쟁 순서를 정하고 누가 먼저 싸울지를 정하는 것은 대전략에 속하는 거지만 실제 어떻게 전투를 수행해서 승리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은 바로 군사 전략입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워 스트레티지에 맞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이 부분은 몇 개의 우리가 그 나라가 망할 때 진나라가 어떻게 전투를 했는지 살펴본다면 정확하게 그 흐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조나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나라는 사실 당시 이목이라고 하는 대단히 뛰어난 명장이 있어가지고 진나라가 1차, 2차, 3차 공격을 다 막아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진나라가 10만 이상 병력이 몰살당한 일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진나라는 이 이목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조나라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뇌물을 쓰는 거예요. 조나라에 있는 각계라고 하는 자에게 뇌물을 써서 이목을 모함을 합니다. 이목이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고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모함을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함께 싸웠던 사마상도 파면이 되면서 실제 조나라를 지켜왔던 두 명의 뛰어난 명장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나라군은 패배하고 결국 228년에 멸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나라도 재밌습니다.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 작았지만 설마 우리를 공격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중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듯이 북상을 하다가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한나라를 기습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단히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을 받아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한나라가 붕괴됩니다. 또 이 한나라 공격을 맡았던 장수는 한나라 출신, 그것도 아주 최근까지 한나라에서 관직에 있던 장수를 데려다가 투입했기 때문에 뭐 싸울 저항도 제대로 못 해보고 한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한, 그다음에 위나라죠. 위나라는 어떻게 몰락되냐면요. 위나라도 사실 대단히 큰 나라고, 진나라가 공격했을 때 10만 대군을 배양해서 이제 싸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진나라가 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펴냐면, 위나라 밑에 한나라는 점령했지만 그 밑에 초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초나라를 중립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먼저 초나라의 북부를 공격을 합니다. 초나라 북부를 공격하면 초나라 병력이 뒤로 빠지는 거죠. 이 빠지는 사이를 틈을 타서 다시 병력 올려가지고 위나라 북상에서 공격하는 이런 작전을 펴니다. 이렇게 해서 위나라의 수도인 대량성을 포위하게 되는데요. 이 대량성이라는 게 대단히 높게 쌓이는 성입니다. 지금도 아주 경곽에 있는 큰 성입니다. 이 대량성을 포위 공격하는데 도저히 이제 점령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이 대량성이 약간 둔지의 낮은 지역에 있다는 것을 착안해가지고 물길을 옮겨가지고 소위 물을 수응을 통해서 이 대량성을 이제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0여일간의 재봉선을 통해서 주변의 운하나 물길을 다 끌어모아서 대량성으로 보내는 거죠. 소위 말해 수응을 팬 겁니다. 수응을 패니까 이 대량성이 물에 잠겨버립니다. 이 물에 잠긴 대량성에서 위나라 군사가 석 달을 버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석 달 동안에 먹을 것도 없고 전염병도 돌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항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위나라가 항복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남은 나라가 바로 초나라입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죠. 그래서 이 초나라 공격을 앞두고 진시황이 이제 물어보는 게, 다른 장군들에게 얼마 정도의 병력이면 초나라를 정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젊은 이신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20만만 주면 자기가 정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백제노장 왕전 장군은 자기는 적어도 60만 있어야 초나라는 굴복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시황 입장에서 젊고 적은 병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이신에게 병력을 맡겨서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 공격을 잘하다가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이신을 도와주려 했던 후방에 있는 초나라의 이전에 점령했던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초나라에서 뛰어난 명장 향연 장군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이신 부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점령지에서 반군과 그다음에 정면에서 향연 장군을 공격함으로써 이신 부대가 패배하게 되고 이제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진시황 입장에서는 왕전에 가서 부탁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을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가 있는 왕전 집에 직접 찾아가서 진시황이 왕전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병권을 잡아서 초나라를 공격해 주기를 강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왕전이 도장은 60만 대군을 요구하면서 자기에게 모든 권한을 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진나라 군대를 끌고 초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왕전에 60만 진나라 군대가 갔을 때 초나라에서는 항연이 지휘하는 40만의 대군도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격과 수비를 3대 1이라 그러면 사실 60만 대군이라 그러더라도 수비하는 40만을 싸워서 이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왕전은 싸움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1년 동안 병사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주변 지형을 익히는 일을 시킵니다. 이 1년 60만 대군이 남은 나라에서 1년 동안 견뎌가는 것은 엄청난 보급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진시황이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군대를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또 그 주변에 지형을 익히면서 적이 약화되는 틈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군도 1년 동안 진나라 군대가 공격하지 않으니까 얘들이 싸울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부대를 잠시 동쪽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왕이 시켰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 당시에 1년 동안 병력들이 전선했다 보니까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초나라 군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그 상황을 틈타서 이 왕전이 돌격을 명합니다. 그래서 진나라 대군이 초나라의 군대를 공격함으로써 초나라 군대가 괴멸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래서 초나라가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223년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223년에 다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나라가 몰락한 걸 자세히 보면 진시황의 군사 전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엄청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총력전을 펴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초나라 공격 때 왕전에 60만 대군이 1년 동안 초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예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보급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고 60만 대군이 먹이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걸 온 진나라 국력을 동원해서 진시황이 보장해 주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일종의 총력전을 펴은 거죠. 사실 이 통일전쟁 시기를 보면 진나라 군대는 거의 20만, 30만, 60만씩 투입을 합니다. 한나라 때 10만이지만 조금만 조나라 때 공격할 때는 거의 35만, 40만씩 투입을 하거든요. 초나라 때는 60만입니다.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진나라나 초나라가 병력을 다 끌어모으면 100만의 병력을 모은다 그랬어요. 100만의 병력은 사실 이상적인 숫자지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할 때 60만을 동원했다는 것은 거의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 동안 묵히면서 기다렸던 게 바로 진시황입니다. 다른 나라 군주 같았으면 막 빨리 전쟁하라고 독촉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진시황은 그런 기다림 속에서 온 국력을 동원해서 총력전을 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 전면전, 정면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기습, 수공, 장기전, 뇌물 등등 여러 가지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기의 방법으로 적과 결합하는, 그래서 적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함으로써 적을 굴복시키는 이런 어떤 기정의 배합이 탁월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전, 정보전, 정치전,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거나 혹은 그게 첩자를 심어서 정보를 읽어낸다거나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설득을 통해서 적을 혼란시키는 이런 작전을 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시황, 물론 진시황이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진시황과 그의 수하에 있는 장술이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전쟁에서는 국력을 총동원하지만 전면전, 돌격전, 그 다음에 선매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히 기습, 수공, 장기전을 배합해서 가장 효과적인, 가장 좋은 결과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리를 흔들고 정보를 파악해내고 정책으로 괴롭히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어떤 전략을 펴했다는 겁니다. 흔히 말 우리가 간접 전략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진시황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위대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시황은 혼자 한 게 아니고 이미 앞에 선대유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대유산이 있었다 그러더라도 통일전쟁을 치른 것은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을 함께했던 장수들 또는 관료들이죠. 이들은 어떤 위대함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진시황은 탁월한 국가 운영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1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6개 나라를 정복해 나갑니다. 거의 1년 반에 한 나라를 정복할 때 거의 뭐 많으면 60만, 적으면 30만씩의 병력이 타지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보급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후에 국가적인 보상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15년 또는 10년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운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주 탁월한 국가 운영 능력을 갖춘 그런 지도자다. 그리고 정치를 하거나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성과를 내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선택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성과 중심의 마키아벨리안이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예를 추구하기보다는 성과나 결과 중심의 사고를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 뭔지, 어떤 전술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대단히 탁월한 희한을 가졌지 않나. 물론 이것은 단순히 진시황 문제뿐만 아니라 진시황과 함께 통일전쟁을 수행했던 백기라든지 이사라든지 또는 왕전 같은 사람들도 함께 그 능력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집단 지성으로서 그들은 탁월한 전략가이자 전술가로서의 능력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시황 위담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근현제라든지 보상체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걸 제도화시키는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활동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제도적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그 제도에 따라서 제도를 만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흔히 현대에서는 사회공학 또는 이제 제도적 공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게 뛰어났기 때문에 병사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싸우게 만들고 장수들도 그 나라 출신이 어든지 간에 진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상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제도적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역시 그 사람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력.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진시황만큼 뚜렷하게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했고요. 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함으로써 자기가 추구한 방향대로 통일진정을 수행했던 거죠. 이런 면을 본다면 아마 진시황의 말로 우리가 철학 크라우제비츠가 이야기했던 삼일체 구현, 즉 유능한 정부, 그 다음에 탁월한 군대, 그 다음에 헌신적인 국민, 이 세 개를 결합했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진시황이야말로 크라우제비츠가 이야기했던 그 신비로운 삼일체 구현했던 매단된 인물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시황이 많은 역할을 했지만 사실 진시황의 한계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진시황이 천하통일한 지 15년 만에 망합니다. 아마 가장 빨리 제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가장 빨리 망한 나라도 진나라가 아닌가 혹은 진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왜 발생했을까요? 우리 앞에서 진시황이 많은 장점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많은 장점이 진제국을 15년 이상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과도한 권력 집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권력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국가의 운명이 극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정치를 제도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진시황은 사회는 많이 제도화해 국가를 제도화했습니다만 정치의 제도화는 실패한 겁니다. 정치의 제도화는 무슨 말이냐면 권력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생산적인 경쟁을 하면서도 그 체제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의 제도화, 정치의 제도화를 통해서 권력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과 통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진시황이 가지고 있었고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권력의 분화라든지 정치의 제도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던지도 모릅니다. 진시황은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짧은 시간 내에 중국을 멸망하게 만든 것도 진시황의 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는 많이 제도화시켰지만 정치를 제도화시키지 못했고 너무 많은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권력을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한계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진시황은 선대 유산을 이어받아서 탁월한 전략과 군사적 전술을 기반으로 중국을 통일시키는 위대한 정치가이자 전략가임에 분명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국지에 담겨 있는 전쟁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오늘은 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기자 피라미드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물건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길입니다. BC 138년에 장건이라는 인물이 중앙아시아로 대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실크로드라는 이 거대한 그 긴 길은 여러 가지 조각조각 나 있는 길들의 연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틀러가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을 침공하면서부터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히틀러가 결국 프랑스를 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슈타인이라는 천재적인 전략가가 전혀 다른 전략을 내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이 룩셈부르크가 있는 이 지역을 통과하자 이러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뚫고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탱크 때문이죠. 전차 부대.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편편하고 안전한 도로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충족한 것이 바로 아스팔트였습니다. 결국 도로의 미래는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실 제가 옛날 얘기처럼 설명을 했지만 이미 많은 도로들은 친환경적인 프로세스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